비트코인 ETF라는 것이 출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금융회사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만들었다는 측면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개념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눈으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좋다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그동안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촬영일 직전이었던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그 힌트를 줬어요. 새해 이제 이사님과 첫 촬영인데 이번 주에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있을 거라면서요. 네, 어떤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를 차치하고 네. 비트코인 이야기부터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 게요. 어제 밤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ETF,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이 난리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ETF 만들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저도 이번에 찾아보다 보니까 2013년이 처음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옛날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만들어줘.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 안 돼. 저로 가. 다시 갖고 와. 이거 보완해서 가져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았는데 여전히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야, 설마 미국이 해주겠냐, 그거를.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고 이번에 안 해주고 뭐 좀 다음에 해주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결정이 된 것 같아요. 99.9%. 네, 이렇게 말하고 0.1% 안 되면 엄청 먹는 건데.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기관이 중요한데 SEC라는 기관이에요. 미국의 증권 관련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게리 갠슬러라는 의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제 트윗을 날렸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려면 이런 걸 좀 유의했으면 좋겠어 라고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SEC 의장이 트윗에다가 그래 알겠어 니네들 하도 보채니까 해주긴 해줄 건데 대신에 투자할 때는 이런 걸 좀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트윗에다가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가지고 굉장히 그 스타가 되신 분인데요. 블룸버그의 에릭이라는 그 애널리스트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트윗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어놨더라고요. 나이스.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냐면 그분이 이제 야 이번에 ETF 승인 가능성 90%야 라고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한번 비트코인 급락한 적 있어요. 그때 안 될 것 같아 이번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니야 나는 90%가 아니고 95%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름대로 블룸버그에서 비트코인 애널리스트를 할 정도면은 그래도 네임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95%라고 했는데 안 되면 진짜 완전 망신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95%까지 올렸다라는 거는 자기도 얼마나 좀 쫄렸겠어요. 혹시 안 되면 어쩌나. 게리 갠슬러가 그렇게 트윗한 거 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이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올린 데들이 아크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캐시우드의 아크라는 곳도 있고 블랙락도 있고 등등 여러 이제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운용사들이 일제히 나는 비트코인 ETF 승인시켜주면 수수료를 이 정도로 낮출게. 일제히 수수료 인하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ETF 승인도 안 나왔는데 나는 되면은 ETF 나는 30bp만 받을게. 나는 그럼 25bp, 나는 23bp 막 이런 식으로 수수료 경쟁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6%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왔구나. 이제 6천만 원 좀 넘었죠. 그래서 제가 99.9%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월 달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고 SEC에서 시간을 좀만 줘. 이것만 좀 더 고민해보고 결정할게. 라는 식으로 이제 밀어놓는 거지. 안 될 가능성은 정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올해만큼은 드디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는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승인되면 가격이 거기서부터 더 점핑하는 건가요? 이미 많이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되더라도 빠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있더라도 좀 짧을 것 같고 오른다면 또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면 뭐 다른 이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운용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운용사, 그러니까 고객의 돈을 받아서 운용해주는 회사들이 지금 돈벌이가 시원치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 뭔가 새로운 상품이 없는 거지.
무슨 뭐 새로운 상품을 만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 뭐냐? 그럼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돼서 나도 만들 수 있고 너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비트코인 그러면은 아이 그 쓰레기야, 아이 그거 뭐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때는 이걸로 장사를 못했을 때 얘기고 이걸로 장사해가지고 지금 팔아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아마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ETF 승인이 되고 나면 이상하게 갑자기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스탠다드 차트라고 어제 이제 은행 중에 한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어제 발표된 보고서를 보니까 만약에 승인이 되게 된다면 들어올 걸로 비트코인 ETF로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자금이 500억 불에서 1000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130조 원 정도 들어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025년 정도가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20만 불까지 올라갈 거다. 어제 6% 올랐는데 5만 불이 안 되거든요. 한 4배 정도는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이제 전통 금융시장에서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좋게 봐. 내가 더 좋게 봐.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걸로 장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언론에서든 그동안에는 비트코인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분들도 바뀌고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럼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은 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코인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후대에 어떻게 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유시민 의원이 나와서 TV에서 토론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코인이 좋냐 안 좋냐 관련해서 나왔을 때는 욕 많이 먹다가 몇 년 지났을 때는 유시민이 많은 사람을 살렸다 하다 또 몇 년 지나서는 또 아닌 게 되고. 그렇죠. 유시민 씨라고 해야 되나요? 유시민 씨가 하셨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모든 건 상대적이잖아요. 비트코인을 뭐랑 비교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달러랑 원화랑 이런 우리가 기존의 통화들이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많이 너무 타락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비트코인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지 비트코인이 뭐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을 보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 ETF와 컨테이너의 공통점은 있다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야심차게 좀 준비해 왔는데 좀 궁금하시죠? 컨테이너랑 아무 상관없는데 비트코인 ETF랑 뭔 상관이냐? 컨테이너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계가 야 네가 더 싸게 물건 만들 수 있으면 네가 만들고 내가 사올게.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만들었다가 절로 보낸 다음에 다시 가져와서 여기서 조립해서 여기서 팔아야지.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세계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을 뭐하러 미국에서 디자인한 다음에 중국으로 보냈다가 한국으로 보내고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보냈는데 돈이 안 드는 거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올 때도 돈이 안 드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고 세계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걸 만들어낸 게 뭐냐는 거죠. 결정적인 것은 컨테이너 박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있기 전에는 우리 그냥 이사할 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 포장 이사가 아니고 그냥 이사할 때는 잘 생각해보면 옷도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사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포장 이사가 되고 나서는 포장하는 데다가 넣고 박스 넣어가지고 넣고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됐었잖아요. 컨테이너가 등장한 이후로는요, 운송 비용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감소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다 때려 넣고 넣어놓고 빼고 이게 가능해지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이것 때문에 거래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컨테이너 박스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래 비용의 감소예요. 물건이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하다 왜 컨테이너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비트코인 사면 되지, 뭔 비트코인 ETF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거예요. 거래 비용이 너무 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용사들도 이걸로 장사하려고 거래 비용을 낮춘다니까요. 거래 비용을 낮추니까 사람들이 안 하던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은 실제 말하는 수수료, 20bp, 25bp 이런 수수료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느냐, 그 문턱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 당시에 우리가 그동안에 한 번도 쿠팡이나 뭐 이런 거 배달 안 시켜보셨던 분들이 시키기 시작하셨고 왜 그렇게 됐죠? 사실은 그 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요거 누르는 거 한번 힘들어가지고 그랬잖아.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요. 사실 이제 핸드폰상에서 이걸 누르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5초만 지나도 아이 어렵네 이러면서 안 한단 말이야. 커피숍에 가가지고 키오스크 주문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음 화면을 안 넘어가면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불안함이 막 느껴지죠. 저도 그래요. 누른 다음에 안 넘어가면 이게 뭐 엄청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웬만해선 움직이지 않아요.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을 사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야 되죠? 코인원이든 빗썸이든 아니면 업비트든 이런 앱을 깔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돈을 여기로 보내야 되죠. 그리고 막 사는 걸 눌러야 되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ETF가 승인되면은 여러분이 하시던 증권사에서 하시던 미국 주식 사던 그 HTS에서 ETF라는 거 찾아가지고 그냥 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문턱이 너무나도 낮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도 이게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2018년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블랙락이라는 ETF 만드는 회사, 이번에도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기로 한 회사죠. 이 회사가 채권형 ETF를 만들었어요. 채권형 ETF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채권을 사면 되지. 그렇죠. 뭐하러 채권형 ETF를 사냐. 근데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래 비용이 엄청 싸요. 접근성이 강화가 돼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요즘에 채권을 많이 투자하시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채권을 삽니까? 채권 사려면 100억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ETF로 사니까 소액으로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채권형 ETF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채권의 가격을 급등시켜서 채권의 가격이 너무나도 올라서 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채권의 가격이 올랐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ETF라는 것이 출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금융회사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측면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도 많지만 비트코인이 우리 금융투자 환경에서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는 원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모바일로 주문하고 키오스크를 이제 접하게 됐던 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우리 생활에 일상생활이 된 것처럼 이 코인을 안 하는 사람도 ETF로 손쉽게 넘어가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사게 되고 가격이 많이 좀 오르게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거, 비용이 낮은 거, 거래 비용 싸게 해주는 거,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ETF 시장이 나왔을 때도, ETF 상품이 나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인덱스 펀드 있어. 그거 하면 되지. 무슨 ETF를 해?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인덱스 펀드는 거의 많이 없어졌고요. 공모펀드 다 줄어들었죠. ETF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게 만드느냐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사님은 코인 사고 계시겠네요? 계속?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연말부터 계속 비트코인 이번에는 좀 사긴 사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미있는 제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하나 했거든요.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도 있으니까 한 25,000분 정도 계시는데 여기에다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2024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어떤 자산이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거기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식이 1등이었습니다. 한 60%가 주식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25%가 찍은 자산이 있는데 그 놀랍게도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좀 주식 좀 한다, 재테크 좀 한다 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비트코인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렸는데 그럼 비트코인 얼마나 들고 계세요? 금융자산 중에 비트코인 비중 얼마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0%라고 응답하신 분의 비중이 60%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시지만 비트코인에 투자 안 하신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아마도 이 분들이 비트코인으로 조금씩 ETF 승인되고 하면 더 넘어오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을 오늘 사서 언제 팔아야 돼? 이런 식의 접근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고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직도. 경기가 좀 오르는 거야? 나스닥이 오르면 오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로직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 사고 파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자산으로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져갈까를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많이 들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올해가 금리 인하 이제 시기가 있는 해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 언제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죠.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으로는 3월에 금리 인하 기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미국 3월에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3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인하를 하긴 한다라는 사실도 중요해요. 제가 이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미국이 금리를 언제 인하하느냐, 빨리 인하할 것 같다, 늦게 인하할 것 같다, 이거는 속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속도의 문제고 방향은 인하하는 쪽으로 정해졌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3월 달에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안 된다고 하시는지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갑자기 3월 달에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게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거든요. 그때 이제 파월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아니 그 전에는 그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유 우리 금리 인하 지금 고려할 때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든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일 리가 없는데 이게 보였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슈가 좀 되고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뭐였냐면은 보름 만에 이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 보름 동안 나왔던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물가가 내려갈 것 같고 경기가 침체가 될 것 같고 그런 지표가 나왔냐? 아니에요. 너무 좋은 지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딱 하나 바뀐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바이든의 지지율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게 바이든이 파월 시켜가지고 이거 파월이 저렇게 얘기한 거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경제가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 3월달 인하 없어. 지금 파월이 지금 잘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고용지표인데요. 고용지표가 예상치가 17.5만이었는데 21.6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와 고용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도 한 3.8% 정도까지 올라갈래나 이랬는데 3.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임금 상승률도 한 0.3% 정도 올라가나 이랬는데 0.4%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도 올라가, 실업률은 낮아, 고용은 좋아. 그러니까 고용지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걱정해야 될 때지 지금 금리를 인하할 때냐 이런 주장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은 이번에 나온 고용지표는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좋은 지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표가 나온 이후로 금리가 막 오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볼수록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떤 게 이상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은 이 미국의 고용지표는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 금요일 날 발표될 때마다 그 전달하고 그 전전달에 발표됐던 거를 아 미안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잘못했어 그러면서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번 달에 수정한 걸 보니까 11월과 10월 달에 발표된 숫자를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7만 명을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7만이었는데 21만이니까 좋게 나왔다고 그랬는데 7만 명을 낮게 잡았으니까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11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향 조정을 했는지를 봤더니 11개월 중에 10개월은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다 하향 조정이야. 어떻게 보면 맨날 우리가 나왔던 고용지표 나올 때마다 미국 고용 좋대 아니야? 좋대 아니야? 이게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그게 10개월 동안 누적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서 좀 놀라웠던 수치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조사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 몇 명이 일하고 있니? 이렇게. 또 한 가지 방법은 집에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 집에 몇 명이나 일하고 있니?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기업한테 물어보는 방법, 가게한테 물어보는 방법. 근데 이번에 기업한테 물어보는 방법에서는 21만 명이 나왔는데 가게한테 물어봤더니 6.8만 명이 줄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두 개의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거거든요. 제가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겁니다. 투잡 쓰리잡을 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여기서도 일하고 이 녀석이 여기서도 일하고 여기서도 일자리로 잡힐 텐데 우리 집에다 물어보면은 아빠밖에 일 안 하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투잡 쓰리잡이 많을수록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정말 이례적이에요. 가게한테 물어봤는데 6.8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건 너무 이례적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약 한 1.5억 명에서 1.6억 명 정도가 일을 하셔요. 근데 그 중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한 1.3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150만 명이 줄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준 겁니다. 파트타임이 70만 명 늘었고요. 풀타임이 150만 명 줄었는데 이거는 지금 숫자가 21.7만 명 좋긴 한데 이거 까보니까 이거 진짜 안 좋은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고용지표도 그렇고 미국 그 ISM 제조업 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 등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 확신하긴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파월이 이렇게 기자가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12월 달에. 잠깐만요. 그 파월 의장님, 저기 물가 목표가 2%잖아요. 그러면 2%가 될 때까지 금리는 안 내리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 너무 늦어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 도달한 다음에 금리를 내리면 늦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 미리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 낮춰야 된다. 이 얘기를 파월 의장이 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비유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미국 경제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착륙을 하든 경착륙을 하든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내려오는데 이게 내려오는 각도와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연착륙을 할 수 있겠죠. 이 각도가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냥 경착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준다는 얘기는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2%까지 안 가더라도 미리 기술을 바꿔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꼬라박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파월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업률로 비유드리면 이런 거예요. 실업률이 지금 3.7%, 3.4% 이 정도 되는데 4%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들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월 달에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한 70% 정도 보고 있는데 저는 3월 달에 인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는 11월에 선거 있잖아요, 대선. 네네. 그런 정치, 대선 큰 이슈가 있는데 경제도 영향 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정치적일까요? 정치적이지 않을까요? 정치적이지 아니고 싶겠지만 완전히 벗어나긴 힘들지 않을까요? 네, 이번에 12월 달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파월 의장한테 하도 너무 갑자기 금리 인하 쪽으로 바뀌니까 기자가 연준은 정치적이지 않은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파월이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우리는 물가와 경제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 정치라고는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이죠. 정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도 없고요. 또 반대로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정치적인 영향을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은 바이든 정부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재선을 시도했는데 경기 침체도 없는데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안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바이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파월을 위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인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던 게 이제 2차 전지도 있었지만 사실 글로벌적으로는 AI였잖아요. 네네. 올해도 AI 뜨거울 건지랑 올해 만약에 AI 투자한다면 좀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우선은 저는 이제 매크로를 많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보는 관점에서 AI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왜 연준은 AI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뭐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도 AI에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그 월가에 있는 많은 그루 투자자들도 그렇고 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AI에 저렇게 열광을 하는 걸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AI 때문에 연준이 훨씬 더 그 버퍼가 많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설명을 드리려면은 경제가 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제라는 거는요. 그냥 아주 간단해요. 저와 김 작가님의 거래나 아니면 저와 은행의 거래, 기업과 기업과의 거래, 정부와 정부와의 거래, 국가와 국가와의 거래 이런 거래들 있잖아요. 이런 거래들을 다 합쳐놓으면 그게 그냥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GDP를 계산할 때도 그냥 거래된 것들을 다 더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경제 주체들의 거래의 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거래를 더 많이 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거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보면은 아주 간단하죠. 하던 거래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안 하던 거래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던 거래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제 성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올라서
뭐 밥을 뭐 1,000원짜리 먹을 거 2,000원짜리 먹고 한 번 먹을 거 2번 먹고 여행 한 번 갈 거 2번 가고 등등 이렇게 되면 하던 거래를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더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안 하던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안 하던 거래를 하는 거를 우리가 뭘 보면서 생각할 수 있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앱스토어 아시죠? 아이폰이 나왔을 때 iOS라는 앱스토어가 나왔었는데 앱스토어는 말 그대로 앱을 판매하는 스토어, 상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시장에 가시면은 수박도 사시고 뭐 사과도 사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이 앱스토어에 가시면은 앱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 이곳이 생기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잘 생각해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 금융위기를 극복한 게 누구 때문이냐? 라고 볼 때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엇이 안 하던 거래를 만들어서 경제를 성장시켰냐 라고 보면 이 앱스토어라는 거죠.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은 대부분 이 앱스토어라는 그런 앱을 판매하는 그런 시장, 장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없었던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안 하던 거래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안 하던 거래가 만들어졌다는 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사람은 원래 하던 짓만 한다. 안 하던 짓은 잘 안 한다. 안 하던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보면 아이폰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터치 스크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PC부터 나가보면 더 그렇죠. PC도 옛날에는 뭐 도스 이래가지고 막 쓰면은 누가 이걸 써 모르지. 근데 윈도우 해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붙여놓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GUI라고 하죠. 이런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개선되면서 사람들이 안 하던 것을 해요.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안 하던 거래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요. AI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던 거래를 시작하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연준으로 하여금 훨씬 더 정책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측면인데요. 그럼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아마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나올 GPT 스토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것도 스토어예요. 그러니까 앱 스토어는 앱을 파는 거였다면은 GPT 스토어는 GPT를 파는 스토어입니다. 상점인 거죠. 그럼 GPT를 어떻게 파냐? 여러분 작년에 챗 GPT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S를 붙인 것이 이번에 최근에 나왔었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2호석 GPT를 만드는 거예요. 2호석 GPT 어떻게 만드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2호석이 썼던 뭐 책이나 이런 거 PDF 있잖아요.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갖다 붙여놓으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2호석 GPT에다가는요, 무엇을 물어보든지 마치 2호석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대답을 해주는 그런 GPT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만들기가 쉬워요. 너무 만들기가 쉽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여러분이 들으면은 아마 뭘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뭘 만들 수 있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감기에 걸렸어.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말 들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의사 선생님 GPT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의학책 다 PDF로 갖다 붙여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만약에 회사를 창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보니까 세무사한테 상담을 좀 받고 싶어. 세무사 GPT 만들 수 있잖아요. 세무사와 관련된 책 갖다가 드래그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GPT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GPT들이 팔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PT를 만들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걸 GPT 스토어라는 곳에 가서 팔면 팔 수 있는데 이거를 팔기 시작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래들, 기존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래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 생각해보면 야 그거 원래도 하던 거였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앱스토어에 있을 때도요. 처음에는 저걸로 뭐가 되겠냐? 라고 했었어요. 아니 기껏 해봐야 뭐 버스 노선도 하나 그려주네. 지하철 노선도 하나 그려주네. 그거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다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앱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했던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인 거잖아요. 아마도 이 GPT 스토어라는 건요.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AI가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로 깊숙하게 침투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봤던 그런 주식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죠. 어제도 6% 오르면서 신고가를 썼어요. 근데 이 주식이 신고가를 쓸 수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엔비디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가 없으면 이 AI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붙는 수식어가 AI Enabler였어요. AI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회사,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는 안 보여요, 눈에. 엔비디아 뭐 뉴스에서 보긴 했지만 엔비디아 만든 칩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엔비디아 칩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본 적 있나요? 못 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B2B에서 회사들끼리 알아서 사고 팔고 더 비싸게 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게 작년까지였다면, 올해는 이렇게 만들어진 AI가 우리 생활에 침투합니다. 챗 GPT, GPT 스토어, GPT-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바꿔놓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우리 생활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알 거예요. 아, 앱스토어 때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 이렇게 많이 변했을 때 우리가 애플을 샀더라면, 구글을 샀더라면, 아마존을 샀더라면 내가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벌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GPT가 되면은 AI 때문에 어떤 회사들이 좋아질 건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이, 이번 올해 투자하실 때는 AI를 보는 관점이 이네이블러도 좋아요. 이네이블러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이네이블러 말고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애들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쪽인 건데요? 잘 생각해보면 두 가지 컨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만 AI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의 부를 다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오픈 AI CEO가 했어요. 내가 만약에 AI를 다 가질 수 있으면 전 세계의 부는 내가 다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거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많이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AI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가져요. 그런데 AI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팔 수 있어요, 물건을. 원래 쓰던 제품에다가 AI를 붙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코파일럿이라는 거죠. 코파일럿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조종사예요. 조종사는 있어요. 근데 부조종사를 AI로 붙여놓겠다는 거죠. 우리가 엑셀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복잡한 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게 5보다는 큰데 저건 10보다 작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뭔가 만들어주는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 펑션을 찾아서 이걸 뭐 책을 찾아가지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엑셀 코파일럿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만들어줘 라고 한글로 치면 됩니다. 한글로 치면 코파일럿이 알아서 그 말을 알아듣고 코딩을 해가지고 만들어줘요. 그리고 만들어진 엑셀 파일을 갖다가요, 이 엑셀 파일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로도 좀 바꿔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를 긁어가지고 양식을 또 바꿔서 막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코파일럿에 가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엑셀 파일을 예쁘게 발표 자료로 바꿔줘 라고만 쓰면 바뀌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변화들이 탑재되어 있는 오피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거 안 쓰실까요? 쓰시겠죠. 돈 더 내고라도 쓸 겁니다. 돈 더 내고라도 쓸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AI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방식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비용의 감소인데요. 저희랑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 클럽 H라는 곳에서 요즘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이것만 공부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분야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것도 오래된 그 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인데 주목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게 현실화돼서 눈에 보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AI 신약 개발을 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자세한 걸 보고 싶은 분은 원리버라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 보셔도 되고요. 그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 물질을 분석하고 그 물질에서 일상을 해도 될 것 같은지를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을 해도 될 것 같은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나오는 게 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렵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AI를 통해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만 빨리 해버릴 수 있다면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 감축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비용일 거예요. 그리고 약이 개발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개념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좋다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그동안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촬영일 직전이었던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그 힌트를 줬어요. 엔비디아가 그 힌트를 왜 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GPU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작년에 리커전이라는 회사를 삽니다. 신약 개발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를 사가지고 여기에서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붙여보고 그걸 시험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우리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AI 신약 개발이라는 이 섹터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조금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만약에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AI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들 혹은 AI 바이오 신약 개발처럼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데 AI를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다면 찾아보셔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그 외에도 뭐 매그니피스텐트 7 종목도 좀 어떻게 보세요 올해? 그 M7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빅테크들이죠. 저는 미국의 빅테크들을 M7 중요한 회사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보의 관점에서 중요한 회사다. 미국의 안보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테크다, SIT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AI는요. 안보 입장에서 너무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이제 실제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저기 로키드 마틴에다가 해가지고 비행기 하나 더 만드느니 AI 기술 개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 거 보니까 탱크가 아무리 많아도 AI로 어디로 여기다 꽂아가지고 미사일 쏘면은 바로바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그만큼 전쟁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미 미국 국방부에서도 AI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견제를 무마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AI를 개발하는 데들이 누가 개발하나요? 빅테크들이 하는 거죠. M7들이 하는 것이 다 AI 개발이기 때문에 저는 이 AI M7의 중요성은 저는 어느 때보다 크고 이게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조정받는 이유를 제외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약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굳이 약점을 찾자면은 반독점 이슈가 있어서 뭐 이거 반독점 너무 독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정도를 제외하면은 약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은 2024년 올해 뭐 어떤 개인적인 좀 목표들이나 그런 거 있으세요, 소망?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HS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차려서 직접 대표가 됐습니다. 업라이즈에서 나오셨나요? 네, 업라이즈에서 나와서 HS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지금 열심히 이제 여의도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작가 TV처럼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학원 강사한테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벼락치기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거는 매일매일 그 시장을 보면서 시장을 이해하는 눈을 키우는 그런 습관을 키워드리려고 하나 준비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미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공부하면서 이 종목이 이런 상황이 되면 오를 수 있겠네라고 해서 미리 사보기도 하는 그런 미리미리 공부해서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4년 슈퍼패스라는 걸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더 많은 분들이 좀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무료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2024년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2024년이 여러분들 투자가 성공으로 가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이 장거리냐 단거리냐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장거리지 당연히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거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너무 중요한데 좋은 습관을 만들기까지는 단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에 준비한 게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좋은 습관 만드셔서 그 좋은 습관이 여러분의 투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이 원래는 SK증권에 다니셨죠? 맞아요. 거기에 다니시다가 이제 스타트업으로 업라이즈로 가셨다가 이제 드디어 독립을 하셔서 진정으로 이제 야생에 나오셨네요. 이생의 명대사죠. 회사 이제 안이 전쟁이라면 이제 회사 밖은 지옥이라고. 이사님 2024년 창업길이 좀 좋은 길이었으면.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저도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독감이 걸려가지고 좀 한동안 알았는데요. 좀 힘 빼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날 어떻게 되시죠? 월급날 25일?
25일, 25일가 그 월세 나가는 날 이제 계좌 보면 허탈한 기분이 좀 들 수 있겠네요. 네,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생각보다 비용은 줄어들지 않아. 그리고 너무 많이 나가. 하지만 뭐 어쨌든 뭔가 원대한 목표가 있으시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뭐 꿈이 있어서 나온 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 한 발씩 열심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만의 손님은 이호석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